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눈이. 어마. 네네네.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식 행사할 때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여인이 하나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갈 때마다 나타나요. 네. 보시죠. 자, 이 구구절은 뭐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현성을 자, 이건 현송월이에요. 익숙한 얼굴이죠. 네. 새로운 얼굴. 자, 저 뒤에 있는 여인을 보시죠. 자, 못 보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현송월은 저 뒤에 있고 현성월이 저 뒤에 있고. 뭐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사람 누구지? 지금 이 여성이요. 그 공식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네, 이 여성은 최근 북한 주요 행사 때마다 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등장해서 김정은의 수행비서 역할, 의전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문서를 넘겨준다든지, 그러게. 물풀 받아서 다른 데 넘겨준다든지, 뭐 수발을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전 역할 하는 분은 있죠. 원래 현성월이었잖아요. 그죠. 북한의 세컨드 레이디라고 할 수 있는 현성월이 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성월이 뒤로 밀려났을까요? 새로운 건 여성이 아니지 않을까? 글쎄요. 만약 밀려난 거라고 하면 북한의 이 권력 구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이 여성한테 집중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김정은 가까이에서 이제 보좌를 하잖아요. 이렇게 의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몇 안 되거든요. 그렇지, 바로 옆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의전을 수행하다 보면 뭐 부득이하게 김정은이랑 이제 터치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정말 무슨 끈끈한 백두혈통과의 친분이 있다던가 진짜? 아니면 뭐 충성심이 뭐 남다르게 높다던가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김정은 옆에 세우는 건데 옛날에 김정일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던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였죠. 김옥이라는 여자도 김정일의 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를 연구할 때 가장 선행적으로 연구하는 게 권력자의 주변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내는 겁니다. 국가정보원도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최고 존엄 주변에서 밀착 수행을 한다? 그것도 현송월과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국정원도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밝혀줬어요? 모란봉 악단의 드러머 출신의 아는데? 무려 23살 여성 홍윤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란봉 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요. 2018년 4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북측 공연자로 이 홍윤미가 이름도 올렸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눈이. 어마. 네네네. 같은 사람입니다. 오, 잘 친다. 체중이 좀 불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경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김정은 네. 느낌도 좀. 형 맞아요. 이거 가족인가 그랬어요. 진짜 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송월 측근이라는 건가? 그렇지. 현성월이 하던 일을 대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현송월이 이제 좀 짬이 차니까 그렇지. 자기의 이제 후임 비슷하게 누군가를 한 명 키우는 거죠. 진짜 의문이 남는 거는 김정은은 왜 이런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리를 왜 꼭 이렇게 그 예술인들에게 맡기는 건지 뭐 이 전에 전례들도 그렇고요. 모란봉 악단이면 북한 최고의 엘리트 예술인이라고 들었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트 예술인이
단순 의전만 이 돕기에는 상당히 재능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김씨일가의 그런 뭐 음악에 대한 사랑은 김일성 때부터 우리가 보아올 수 있었던 거죠. 뭐 만스레의 술단, 김정일 때 들어오면서 뭐 왕재산 경음악단, 뭐 버천버 전작단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출신들을 김정일이 의전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와서 지금 뭐 현성월, 이설주 다 악단,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들이잖아요. 아마 인맥이 지금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김정은은. 아, 그래서- 김정은의 인맥이 좁다? 네, 내 왜냐면 아내도 음악하는 사람. 네, 김정일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아서 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김정일이 죽으면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을 같이 등장시켰잖아요. 네. 리설주가 아마도 이런 의전에 좀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현송월이 아니라 네. 이설주가 하고 있다. 이설주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네. 그래요. 그래서 네. 현성월이 입장이 뭐 좀 이렇게 난처해진 거 아닌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성월이랑 김여정 같은 경우는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지. 포지션이 더 올라가서 이제는 뒷짐 짓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여자가 이제는 이런 뭐 꽃다발을 받고 자질구레한 이런 우전을 받아서 하지 않나. 파랗게 젊은 20대에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할아버지도 제끼고 아버지도 제끼고 수령이라는 자리까지도 꿰찼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독재자 김정은 티셔츠가 처음 선보여진 그날 그의 뒤를 밀어주고 있는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 김정은의 세컨드 레이디. 이 사람들이. 아주 쟁쟁한 이들 사이에 모여 있는.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발을 암시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즉 예술단의 공연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 내려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일행은 현재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여정과 이 현송월은 네. 사실 이만가 하기 전부터 이름은 좀 익숙한데 솔직하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거든요. 뭐 하는 사람? 서울 때문에 유명했다. 일단 두 사람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예. 선전선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여정의 현재 직책은 알려진 게 없고 우리가 파악하건대 뭐 수행실장 내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직책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 네, 일부 부장인데 이 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명예직이고요. 그냥 있는 존재고 모든 실무는 다 이 부부장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김여정과 김정 여동생은 사실 뭐 그런 직책이 없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될 때 그때 즈음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제 북한의 어떤 대변인 역할,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 특히나 배드캅의 역할을 좀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현성월은 김정은을 세상에 알리는 그 김정은을 포장하고 김정은의 어떤 손과 발이 돼서 어떤 그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기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사회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거는 한쪽에는 총, 한쪽에는 메가폰을 들고 불어대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선전선동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는 것은 64년도 김종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배치받은 부소가 바로 선전선동부의 부원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예, 여기서 이제 3대 혁명과 선전선동의 모든 방식을 개선해서 혁신 일으키는 장소마다 현장마다 이제 기동차들을 만들어서 나가서 나팔을 불어대는 선전선동의 대율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에 고름을 내디딘 부서가 바로 선전선동부다. 공식적으로는 신상훈 감독이 소속돼 있던 데가 성동부대 오과라고 해가지고 영화 만들고 이런 홍보 영화를 만들고 문화인가? 어쨌든 이 두 여자가 나만에 이제 알려진 계기는 역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당시였죠. 당시 이제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응원단의 단장 자격으로 왔고요.
또 김여정은 또 북한 특사 자격으로 박람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전달하는 맞아, 역할도 맞아. 했었고요. 현지훈 관현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센세이션했거든요. 이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2명의 또 젊은 여성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에 이제 그냥 남부 연락사무소로 팍 하는 걸 딱 보면서 그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또 확 달라졌죠. 굉장히 신선했죠 그때. 네, 그때 처음 보는 신선했었어요. 얼굴이고요. 두 명의 여성이 활약했던 모습이죠. 김여정이 백두혈통이에요. 예. 동생이니까. 뭐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냥 직업이 동생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김정은 동생이 직업이에요. 찰스 왕세자가 직업이 왕세자인 것처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근데 우리 진짜 혈통을 스펙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니까 가능한 근데 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혈통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백두혈통이다. 맞아. 뭐 성분이라는 걸 맨날 얘기하는 곳이니까.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맞습니다. 발휘하는 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두 여자의 권력이 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푸시는 남자. 네, 사뿐하면서. 네, 사진 뿌신 남자. 오늘은 뭐 이거 쉬웠네요. 예, 보호막 가져왔습니다. 권력이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자, 비닐 빼고. 비닐을 빼고. 안 뺐구나. 근데 부자는 그대로 가죠. 신선해서. 좋네요. 다시. 저 뭐야? 괜찮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미설주. 설주. 왜 제일 사이즈? 설주, 여기가 이제 현송월, 김여정. 자, 이 사진이 예.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인데 그 이전 해까지의 참배단의 규모는 대규모였어요. 예, 엄청 맞아요. 부러니까. 김정은이 당 간부들을 다 끌고 갔어요. 맞아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제8기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보세요. 김정은 있죠? 네. 옆에 당연히 이설주 있죠? 네. 그리고 가운데 회색 양복 입은 사람이 조용원이고 이 조용원은 김정은이 등극하면서 아버지 시대 때부터 물려왔던 간부들을 다 숙청하고 맞아. 김정은이 직접 발탁해서 최고위직까지 끌어올린 김정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조용원이 가운데 있죠. 그 바로 다음에 동생 김여정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현송월이 있는데 왜 있냐고. 와, 이거 옆에 실세만 있어. 뒤에. 그래. 옆에 뒤에. 옆에 뒤에. 근데 저 정도면은 보통 그냥 뒤에. 우리가 일직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직선. 왜냐면 현송월의 위치와 김정은의 위치가 수평선이죠. 그럼 내가 김여정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등한 권력 관계에서 있다는 거고 이 북한 사회에서 누가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어느 열에 발맞춰서 걷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예컨대 우리 이만갑에서 남희석, 허지웅, 김종민, 진킴, 썬킴 여기까지가 딱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보내, 정확하게 봐. 라인 여기 있다고. 라인 여기 있다고. 장군님이네. 라인 여기 있다고. 자리 좀 뒤로 옮겨, 자리. 라인이 없어서.
이게 무슨 직선이야. 이게 무슨 직선이지. 왜 논란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북한에서는 더하다고요. 네네. 더하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밌는 게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조용원까지도 오케이. 그런 건 중요하니까. 도대체 현송월이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런데 가족이 아니잖아. 열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백조회평도 아니고 현송월이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전 행사, 청와대 의전 행사 때 대통령과 나란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의전 비서관 정도의 김여정, 현송월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일직서상에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저는 지금 평양은 이 세 명의 여성이 정말로 치열하게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지금 여인천하 시대다. 엄청나다. 이 사진 말고도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또 있어요. 2월 달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때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죠.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딱 4명 있었어요. 세상에. 누구? 가운데 있는 게 김정은이고 좌우로 지금 김여정과 현송월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 그 화면에 있었던 조용원도 가죽 잠바를 입었어. 이건 뭘 의미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에게 저 가죽 잠바를 하사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도 허락받지 않고 위원장하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잘못하면 숙청당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4명이다. 그냥 가죽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똑같아요. 디자인 완전 그러니까 이 더플 코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여정이 입은 가죽 여성 가죽 코트와 현송월이 입은 여성 가죽 코트가 동일하죠. 저건 사실 통상적인 상식에선 여동생 김여정이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가죽 옷을 입지 않은 아내 리설주 입장에선 완전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현송월이 뭔데? 그치. 왜? 자기는 현송월한테 가죽 잠바를 줘? 나한테는 안 줬으면서 오빠 현송월이 뭔데? 나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김여정 입장에서도 리설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분 나빠야 할 아니 이게 일인데 웃을 일도 그렇잖아요. 아니고 이 사진도 그렇고 요 전에 사진도 그렇고 지금 보면서 막 가슴이 콩닥거리는 게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가족 간의 불화가 이제 역사적인 큰 그 어떤 물결을 가르는 그쵸. 이런 종류의 그 사례들을 돌아보면은 이런 시점에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저는 자격이 없는데 나랑 동급으로 이런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옷을 입고 있냐고. 맞아. 그럴 때 가서 총 쏘고 총 맞고 그러는 거예요. 총 쏘고 총 그치. 진짜로. 조선시대 그거죠. 그냥 저거 뭔데 비녀 큰 거 꽂았냐. 아니 내가 와이프한테 준 거랑 똑같은 비녀. 나는 머리카락이 잡아요. 백도빈이요, 백도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그 선전선동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지원받고 그래서 나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만들어진 영화 전부 다 제작자는 괴벨스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 문화부 장관이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의 제작자의 문화부 장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예. Das Geschenk des deutschen Volkes zum Geburtstag Adolf Hitlers war ein einziges Bekenntnis der Treue zum Führer. Dann wollen wir uns an seinem Geburtstag einmal aufnehmen. 선전선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군사정권이든지 독재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총대를 메고 나팔수 역할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히틀러도 욕을 먹지만 대부분 욕을 먹는 거는 괴벨스였어요. 괴벨스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모든 욕은 다 나한테 하라. 내가 히틀러의 총알바지가 돼주겠다. 라고 하면서 영광스럽네. 올인을 한 거죠. 자기 목숨과 자기 커리어를 다 히틀러에 이제 올인을 한 건데 뉴스를 볼 때 뚜뚜뚜 띠 이것도 괴벨스가 만든 거예요. 오, 진짜요? 9시를 알립니다. 그리고 괴벨스의 선전선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이었거든요. 베를린 올림픽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올림픽이었는데 모든 홍보를 다 괴벨스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괴벨스가 만들었냐. 히틀러와 나치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를 TV와 라디오로 생방송을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체화하잖아요. 성화를. 이걸 들고 마라톤을 뛰지 않습니까? 베를린까지. 그 성화봉송 개최지까지. 이걸 처음 디자인한 것도 괴벨스. 이야.
지금 뭐 현송월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레니 리펜슈탈이 했던 그거거든요. 레니 리펜슈탈도 히틀러의 굉장한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미인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원형극장이 있잖아요. 네. 원형극장에서 헤드라이트죠. 그걸 쫙 올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처럼 보이냐면 둥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신전의 기둥처럼 보여요. 기둥이 딱 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포인트가 사실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도보다리 위에서 두 정상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잘 연출된 장면인데 그렇지. 보세요. 남북의 역사를 초월했죠. 남북의 해묵은 갈등을 초월했죠. 두 정상의 연령을 초월한 채 앉아있잖아요. 그 사진만 보면 김정은 멀쩡해 보여요. 정상 국가의 지도자같이 보이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부당한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은 젊은 지도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딱 괴벨스식 선전선동이고 요게 열병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아, 야간에 한 게 최초였어. 이게 의미가 있구나. 야간에 조명을 큰 조명을 갖다가 허공에 이렇게 쏘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이게 나치 전당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그래서 워낙 신화적이고 위험 넘치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모습이 보이네요. 야간 열병식도 김여정이 다 기획을 하고 총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전선동의 이면에는 오마주가 들어가요. 야간에 그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아요. 그리고 레이저를 킨 전투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밑에서 라이트를 쫙 킨 조명 연단 위에 김정은이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오마주한 거로 분석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에어쇼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그래서 그 두 화면을 분할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북한이 사실상 가장 나의 적국으로 규정한 미국. 하지만 성대한 야간 퍼레이드 행사를 오마주했다는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거잖아요. 김여정이 작년 7월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앞으로 미국 독립절 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했었죠. 개인 소장하고 싶다. 했다고요. 보고 싶은 거지. 그냥 CNN 라이브 보면 되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DVD를 갖다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현송월 북한 모란봉합단 단장이 평양에서 열린 전국 예술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새시대 문화기술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려는 김정은 예수님께 최대의 용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와. 아, 이거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인왕갑에서. 혹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좀 옛날 쇼. 그 에어로빅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현송월의 그 선전선동 방식이 약간 좀 개방적이어 보이거든요. 항상 개방적인 건 아니고요.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베이징에 공연을 갔어요. 현송월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당일날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 공연하는 곳 그 관계자가 북한의 그 공연 무대에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저건 좀 빼달라. 예술 공연인데 굳이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거 넣어야 되냐 좀 빼달라라고 하니까 현송월이 그 전까지는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앞에서 싹 바꾸고 이 공연은 우리 김정은 장관님께서 다 봐주시고 하나하나 지도하신 작품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이걸 빼라고 하냐 못 뺀다 공연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앞두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김정은이 듣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무한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전선동이란 말에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갖고 나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죠?
일단은 선전선동이 잘 맥히는 곳을 보다가 보면은 대부분 여론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여론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쇄된 곳에서 선전선동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맥혀요. 북한과 같은 곳에서 선전선동이 잘 맥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커다랗고 재미있는 행사거리예요. 볼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 보면은 저 행사의 취지에는 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사와 선전선동 자체가 재미거리를 주기 때문에 하나의 시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설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의견에 넘어가요. 반복되는 의견에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먹던 어떤 A라는 회사의 콜라가 있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눈 감고 먹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A 회사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비슷하게 이 주면은 서운해요. 네, 비슷하게 결국은 인간은 대체적으로 나한테 최선인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를 선택하고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 선전선동은 마음의 일종의 기둥을 만드는 거죠. 매스게임 같은 경우는 군중의 힘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군중 안에 딱 들어가면 황홀감을 느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밤에 괜히 촛불 켜놓고 있으면 좀 이따 울음바다 되잖아요. 밤만 되면 울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몇만이 딱 모였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야. 라고 했을 때 거기 딱 묻혔을 때 사람이 모라의 감정을 넣으면서 엑스타시에 빠져요. 붉은 악마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불꽃놀이라든지 그런 쇼를 하는 거죠. 그러고 하면 이성은 마비가 되는 거고 그냥 나를 내려놓고 이 집단을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선전선동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저는 이제 대집단 체제와 예술공연 아리랑 본봉장이란 걸 했는데 김정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 흔들어줘요. 글명 나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니까 나도 울고 내가 우니까 얘도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있으라.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행사가 끝난 지 내가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얼마 정도 가요? 그 엑스타시가? 집에 와서도 긴가민가해진다는 거. 아니 궁금한 게 현송월은 북한 주민들한테 좀 소문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김정은이 군사복무를 할 때 되게 좋아했던 군인과 같이 결혼한 여성이라서 잘 된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현송월의 출세에는 기본 조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한마디로 운이 좋은 여성이다. 김정은이 군 복무 생활을 할 때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보위부장밖에 없었어요. 그럼 비밀로 했던 거야? 이게 저 장군 아들이라. 그건 모르죠. 평범한 생활을 그대로 체험했어요. 와, 그때 때린 사람 어떻게 살아? 그렇죠. 이때 분대장이 옥수수밥 한 숟갈이라도 덜어주고 감자 살망고 하나라도 가져다가 원래 주느라고 하고 많이 위해줬어요. 그게 정말 백골난방으로 가슴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고마움이. 그러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김정은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그 사람을 올려왔어요. 맞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 와서 나를 도와준 건 누구죠? 아니 그때부터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대박. 그때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누구겠어요? 현송월입니다. 설마. 진짜로요? 현송월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애투다고 알고 있고 연령상 비수다며 김여정도 찬송, 김정은도 찬송, 이설주까지 찬송되다 보니까 가장 믿는 곳에 가장 자기네 가족과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시기 질투할래야 할 수 없는 정말 운 좋은 여성으로서 백두산 혈통 중심에 들어앉았다. 일종의 민담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눈치 깠을 거야. 이렇게 왜 잠꼬대 할 때. 아버지 김정일. 우리 성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상체를 주지. 배지 이렇게 만지면서 나랑 닮지 않았어? 뭐야 대박이다. 누가 만져 이거? 너 진짜 장군님 닮았다라는 얘기도 했었대요. 진짜 뭔가 있었네. 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가면서 분대장 동지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군대장이 나는 천민 출신이라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못 가본다. 나 거기 문자 카페라도 가보고 싶다 했는데 바로 영문도 모르고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생이 됐더래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분대장이 이런 경우는 분대장이 미리 장군님의 아들이 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모르는 척 잘해준 거야.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다른 걸 얘기했겠지. 김일성 종합대학을 얘기는 안 했겠죠. 아니 북한 같은 전체주 국가에서 아예 진짜 모르게 갈 수는 없죠. 기침이라도 팩트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팩트 뭐 이렇게 했겠지. 이해하세요. 이 사람은 너무 자본주의적이야. 그냥 알고 간 거야. 자,
현송월에 대한 소문을 좀 알아봤는데 김여정에 관련된 소문은 좀 없나요? 김여정에 대한 소문은 이게 이제 썰인데요. 고모부 장성택을 칠 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이제 김정은, 그다음에 이설주, 그다음에 이제 장성택, 김경희 이제 4명이 모여서 가정 모임을 하면서 누가 2014년도에 대의원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자기 동생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고모부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거든요. 무시했겠지. 예, 그래서 자기 너무 어리다 이렇게 하니까 어리다고 반대요? 예, 김여정 입장에서는 나 무시하네 이러고 뒤에서 몰래 이제 자기 권력을 갖다다가 고모부의 그 비리를 밝히느라고 23살이? 예, 23살에 또 이제 어디 배우 누구랑 되게 뭐 물란한 관계다 어느 가수랑 그러니까 그 여자 관계를 다 밝혀내가지고 김여정이 먼저 장성택을 쳐버립니다. 쳤다. 23살. 예, 그런 소문이. 소문이 재밌네. 소문이. 소문이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송월. 이 사람의 등장은 정치가 군인이 아니라 아이돌 같은 가수였습니다.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웬일이야. 머리가 그 우리가 머리만 하다 95년도야. 내가 4살 때였는데 사랑을 주신 영광의 날 후회도 잊지 못해. 이게 대박이었지. 한 방이 터진 거죠. 아, 저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노래 잘하네. 너무 높아. 처음 듣는데 따라 부를 수 있어. 엄청 젊으시죠? 객석에서 누가 또 한 분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는 다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즉석 MC. 보천보 전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 기회에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건 100% 짠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짠 건데. 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임신한 모습. 그래서 이게 현성월인지 알았지. 이때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나왔지. 날 보고 춤 맞춰 노래요. 현성월이 딱 나왔을 때 목소리로 먼저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체 창법이라 해가지고 막 앵앵거리고 막 뭔가 그 간드러지고 이런 목소리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허스키하고 좀 뭔가 남성적인 어떤 그런 중저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봤었어요. 확실히 풍이 달랐어요. 주체 창법이 뭐예요? 주체 창법 누가 하나 더 예 좀 불러주세요.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을 때 제일 좋아했던 목소리가 백두산 멀리 이렇게 부르는 그냥 잘 부르는 노래잖아. 다 동그란 소리를 내요. 파란 노란 가곡처럼. 이렇게, 그렇게 가곡처럼 불러요. 예. 주체 창법은 존엄성있게 배꼽에 뭐 단열에 힘을 주고 여기서부터 뽑아서 송대를 넣고서 입을 벌려서 나간다. 공명시키고 진짜 찬송가 부르는 거랑 어쨌든 맞아, 교회 가면. 어쨌든 현송월은요 객석에서 애드립으로 올라올 때 그게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게 임신해서 본인이 나 막달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그
두 목소리가 합쳐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십시다. 그게 북한 사회에서 가능해요? 그 애드립으로 한다는 게 공연을? 90년이 처음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방송원 사회자 MC라고 하는 뭐 방송원부터 시작해서 다 룰에 따라서 너는 나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한다. 이거 다 암송해야 돼요. 근데 저게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확 받아들이는 게 재미도 있고 가수로서 배도 뚱뚱한 사람까지 나와서 기대감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저는 방금 포인트를 봤는데 현송월이 아까 우리 선전선동에 있어서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괴벨스에 견줄 만한 역량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많이 했잖아요. 선전선동의 탁월한 현송월이 본인의 데뷔 무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본인이 짰을 수도 있겠다는 그걸 누가 기획해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너무 이제 이해가 되고 맞아 너무 정합성 있는 얘기야 하면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노래를 잘하는데 정계 진출을 해? 왜 안 돼, 왜? 왜 노래 잘한다고 그게 정치적인 능력이나 자기가 쌓아올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 잘한다고 정치한다고? 대중의 인지도. 노래도 못하는데 정치인 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훈이 형 오늘 엄청 혹했어. 엄청 혹했어, 저 형.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빠지는 거 오랜만에 봐요. 네.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뭔가 우연한 듯하게 등장하는 현송월. 하지만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크릿 코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애정 결핍. 야, 세다.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애정이 주어지지 않아서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애정에 대한 요구치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일종의 팬덤을 만들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1대1에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감정을 주고받고 공감을 준다는 거를 다 애정이라는 형태로 느껴보게 되면은 그 애정을 계속 주는 사람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위로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현송월이 그런 역할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이제 추정해 보게 됩니다. 현송월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또 권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김정은의 엄마 거영희 씨와 현송월 씨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음악을 전공했죠. 김정은의 어머니 거영희 씨는 만수대 수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현송월 씨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닮아 있어요. 진짜 닮았다. 오, 닮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설주는 약간 품어주고 싶은 동생 이미지고 이 두 분은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은 이미지. 엄마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싱가포르에서 확인이 됐네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고 막 해주니까 그걸 굉장히 즐겼던 김정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측은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줄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주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 느낌엔 전혀 주체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뭐 동년배 정치인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직접 만나면은 너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다. 현송월과의 이 인연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오래전 스위스 유학. 네, 그 이후로 또 거슬러 온다. 그래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4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고용희가 아파서 아들의 유학기를 동행하지 못해요. 10대 티네이저 김정은은 어린 시절에 엄마랑 떨어지는 생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요. 2000년대. 근데 애석하게 엄마 고용희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요. 다시 아들과 엇갈린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엄마랑 재회하지 못하고 2004년 8월 심장마비로 고용희가 치료 중에 사망을 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아들 김정은은 엄마의 임종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고영희에 대한 김정은의 특유의 어떤 미안함과 애틋한 일종의 원망감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현송월과 고영희가 같진 않거든요, 전혀. 네. 그게 애정결핍 현송으로 갔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은 좀 많이 나는 지금까지도 이성이라고 끈을 안 놓고 있다가 지금 놨어.
왜요? 그러니까, 의성이 그러니까 둘이 여자? 약간 썸 핑크핑크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진의 분석을 들으니까 아 여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벗이다. 나는 그냥 진짜 친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그렇게 팠는데 뭐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북한 정보당국이 엄청 싸매고 잘 감추고 있다가 아니라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뭐가 너무 없다. 예.